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첫날이네요. 여러분들 수업 듣는 날은 다음 주겠지만은 오늘 화면을 녹음하는 날은 영상을 녹음하는 날은 5월 1일 5월의 첫날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좋네요. 자, 벌써 5월 달입니다. 2020년도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민법 연습 제8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공동소유에 관련된 내용이죠. 공유하고 합의하고 총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하고 총유 부분은 이제 객관식 선택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공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선택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사례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합의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조합이랑 같이 관련 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하나씩 쟁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첫 번째, 공유물의 퇴거 및 공유물의 공유물의 반환 청구입니다. 자,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갑, 을, 병이 3명이 공유인데 3분의 1 지분씩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공유자 한 명이 예를 들면 갑이 목적물 전체를, 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공유자, 소수 지분권자인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환하게 되면 병이 또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이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면 또 이제 다른 공유자가 병을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이제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병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그 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소수 지분권자지만은 이런 경우도 소수 지분권자죠. 갑과 을이 있는데 각자 2분의 1의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유물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2분의 1 지분으로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지분은 절반이긴 하지만 과반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도 소수 지분권자, 을도 소수 지분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2분의 1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유물의 전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공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 보존행위로서의 반환 청구를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공유자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이건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이건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불법 점유하는 사람, 무단 점유하는 사람이 공유자라도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뭐 과반수 지분권자는 당연하고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이거는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한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이제 갑, 이제 을, 병이 각각의 3분의 1 지분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분의 1 지분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갑이 무단으로 정에게 X 공유물인데 X를 갑이 무단으로 정한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을과 병의 동의 없이 갑이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정확히는 각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다 해서 정의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병은 보존행위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 병은 어떻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정에 대해서 모든 지분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갑 부분은 갑이 을과 병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을과 병의 등기는 무효지만 갑 지분의 이전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을과 병의 지분 이전 등기만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3분의 1 이전 등기는 그 범위 내에서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제 말소 등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 을, 병. 이제 3분의 1 지분씩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자,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갑 명의의 보존 등기는 무효지만은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갑 명의의 보존 등기가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되겠죠.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만 무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을과 병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타인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유효한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자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의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의 재판상 청구는 해당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자 1인의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의 재판상 청구 같은 경우, 이제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이거는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토지를 뭐 예를 들면 갑 1, 갑 2, 갑 3이 소유하고 있다. 각각의 지분이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갑 1만이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건물의 토지의 반환과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소를 제기하면은 결국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갑 1이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 방해 배제로서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공유자 1인의 이제 공유자 1인도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럴 때 갑 1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 1의 지분 범위 즉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유물의 관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요거 내용들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행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공유물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로 공유물 관리 방법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해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정한다고 해서 공유물 전체로부터 이익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공유물에 대해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은 다른 지분권자들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판결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3번 판결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갑 1, 갑 2, 갑 3이 있고요. 각각의 지분이 3분의 1씩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이건 이제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분의 2. 갑 3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 즉 갑 3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이제 갑 3이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제 갑 1과 갑 2의 동의 없이 갑 3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 3과 을 사이에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은 이거는 갑 3이 공유물의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 관리 권한에 기초해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겠죠. 자,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이 돼서 따라서 이제 갑 2나 갑 1이 이제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 임차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게 되겠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을이 이제 갑 3한테 차임을 지급하겠죠. 자, 근데 이 차임을 갑 3이 단독으로 혼자서만 다 독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갑 3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갑 3이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물에 관한 나온 이득을 갑 1과 갑 2, 갑 3은 자신의 지분 범위 비율,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 3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차임에 대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갑 2와 갑 1에게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했고요. 이제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변경하는 것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건물 공유자의 토지 공동 점유. 자,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되죠.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됩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그냥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를 통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죠. 자, 그런데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건물의 공유자들은 토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철거 청구와 토지에 반하는 통상 공동 소송이다. 즉 이제 그 갑 1, 갑 2, 갑 3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인 을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때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갑 1에 대해서 또는 갑 2에 대해서 갑 3에 대해서 뭐 순차적으로 동시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병합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지분 범위 내에서 갑 1과 갑 2, 갑 3에게 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공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제 공유자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갑1, 갑2, 갑3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의무를 부담할 때는 목적물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갑2한테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1, 갑2, 갑3이 이제 그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물 공유자의 토지의 공동 점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유 관계에서는 이것이 통상의 공동 소송인가 아니면은 필수적인 공동 소송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거는 이제 사례 문제보다는 객관식 문제에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유자에 대한 공유 건물의 철거 청구, 이거는 계속 나왔지만은 공유물에 대한 철거 청구, 공유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는 통상의 공동 소송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의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한 이제 공유물에 대한 이제 등기 말소, 그러니까 공유자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 그러니까 공동 이제 공유를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각자 공유 지분을 취득했을 때 그 공유자들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갑의 소유가 있었는데 이 갑의 소유물이 을 1, 을 2, 을 3, 3분의 1 지분씩 넘어갔을 때 이 3분의 1 지분씩 이제 부적법하게 완료된 공유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것도 역시 통상의 공동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갑1, 갑2, 을 2, 을 2, 을 3에 대해서 각자 이제 별개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유자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공유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역시 지분, 이제 이것도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공유자들은 그 공유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이죠. 다만 이제 소유권이 1이라고 하는 권리라고 한다면은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소유 전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도 공유자에 대해서 그 일부에 대한 지분의 이전 등기를 각자에 대해서 각 공유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도 역시 통상의 공동 소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점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도 역시 통상의 공동 소송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불가분 채무라고 이해하기 쉽죠. 불가분 채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서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점유하고 있는 거, 토지라고 하는 걸 나눠서 인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공동 점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통상의 공동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이게 66년 판례긴 한데요. 약간 좀 뭐 검토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지 공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공동 점유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각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 점유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통상의 공동 소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의 확인을 청구하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소도 역시 당연히 뭐 이제 통상 공동소송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자기 지분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자, 반면에 다음과 같은 그런 소송들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 공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 공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모든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필수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경계 확정도 역시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경계 확정에 대한 경계 이제 확정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계 확정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거나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필수적 공동소송인데요. 분할을 청구하는 갑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을과 병이 공유자라고 한다면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여러분들 어디서 사실 나오기도 하나요?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부분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제 공유 부분에서 다뤄지기도 하고 명의신탁 부분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공유이지만은 지분 비율로 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유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공유에 관한 그런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 이제 그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A 토지라고 얘기하고 이걸 B 토지라고 얘기합시다. 자, A 토지와 B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예요. 자, 한 필지의 토지에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필지는 그러니까 땅을 나누면은 한 개의 땅을 한 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토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없죠.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것을 경계선을 그어서 한 필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 한 필지가 한 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필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토지를 계속 잘게 자를 수가 있잖아요. 필지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10제곱미터로 자르면 10개의 필지로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토지를 계속 잘게 잘라버리면 소유자가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00제곱미터의 토지에 소유자가 100명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그 100명을 상대로 다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너무 세분되면은 너무 나눠지면은 그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필을 할 때는 나눌 때는 일정한 면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더 이상 면적이 줄어들지 않게. 그러니까 일정 면적 이하로 한 필지가 만들어지지 않게 그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토지와 B 토지가 한 필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A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B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게 두 사람이 같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를 하면서 다만 여기다 경계선을 긋고 이쪽 부분은 갑이 소유한다.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은 을이 소유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A 토지는 갑이 소유를 하고 B 토지는 을이 소유하는 것. 이걸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공유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로 간에 자기의 지분을 A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을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는 거고 또 B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를 갑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분을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만약 갑과 을의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다면은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서로에게 A 토지와 B 토지를 명의신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의신탁한 경우에 만약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은 그럼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제 실명법에서 그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지만은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죠. 대외적으로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지분을 신탁한 거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공유 관계가 아닙니다. 명의 신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러니까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공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상호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B토지에 누군가 B토지에 누군가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 그래서 불법 점유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병이란 사람이 불법적으로 그 B라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을은 자기 토지 위에 B토지 위에 서 있으니까 을은 당연히 병을 상대로 해서 토지의 공유자로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갑도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지금 갑은 이 B토지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지분만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지만은 갑은 이 B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한 거지만은 대외적으로는 2분의 1 지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전체 이 B토지에 대해서도 2분의 1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갑은 공유자의 지분에서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병에게 불법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은 각자 소유하는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공유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일부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을의 토지 위에 어떤 불법 점유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을이 그 불법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가 그 병에게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보전행위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유 관계에서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권도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 같은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해소는 대내적으로는 공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물의 분할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유물의 분할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해서 해소한다. 자, 이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이제 갑은 2분의 1 B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을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을은 A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갑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자 완벽하게 A토지에 대한 1소유권을 갖게 되고 을도 B토지에 대한 1소유권을 갖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갑과 을이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공유관계를 끝내고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명의신탁의 해제에 의해서 서로 간에 명의신탁한 것을 상대방한테 돌려줌으로써 각자 이제 자기가 소유하던 부분에 대한 대외적으로도 이제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구분소유주 공유관계 해소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각자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경우. 자,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달리 해볼게요. 자,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각자 토지 위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그리고 A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B 토지는 이제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한 겁니다. 갑도 A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을도 B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얘기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죠. 대외적으로는. 이제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이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한 것도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라고 보니까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라고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유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어떤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외적으로 볼 때는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 두 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토지는 갑이고 요거는 을 소유인 거죠. 그 다음에 토지는 갑과 을의 공유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갑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각각 공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짓고 을이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지상권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지상권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자, 토지 공유자 중에서 한 명이 건물을 단독 소유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 공유자가 한 명이 건물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 이 경우에도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토지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건물 공유자 중에 건물 공유자가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또는 뭐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죠. 지상권이 발생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이 공유자 한 명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자 한 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건물 공유자를 위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토지를 공유하면서 그 토지 공유자 한 명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지금 구분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 A 토지가 사실상 갑의 소유이고 B 토지가 사실상 을의 소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대외적으로 보면 어때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갑과 을은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A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제3자한테 팔리면은 또는 이 B 토지에 있는 이 건물이 제3자한테 팔려 나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거랑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그때는 아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건물을 C 건물이라고 얘기합시다. 요 건물을 D 건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걸 C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D 건물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C 건물을 처분했을 때 C 건물을 처분한 것은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한 C 건물이 매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D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인데 그런데 사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대외적으로 갑과 을이 토지 전체를 공유하는 것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각각 A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을은 B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즉 서로 간에는 공유 관계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갑은 A 토지 부분을 단독 소유한 것이고 을은 B 토지 부분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A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팔렸을 때, 즉 C라는 건물이 팔렸을 때, 또는 B 토지 위에 있는 B라는 건물이 팔렸을 때,
이거는 각각의 단독 소유인, 갑의 소유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팔린 것. 그 다음에 그 을의 소유인 B토지 위에 건물인 D가 팔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 토지 위에 각각의 공유자들이 소유했던 단독 소유했던 건물이 팔리는 게 아니라 각자 공유자들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갑과 을이 대외적으로는 한 필지 토지의 공유자이지만은 사실상 구획된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설명, 각자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토지 전체를 공유하면서 그 공유자들이 각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공유라고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한 영역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3번 설명 같은 경우에 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마느냐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명의신탁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공유 관계에서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자, 합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에서는 이제 합의 같은 경우에는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만 인정이 되고 여기 지분이라고 하는 건 손익 분배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당사자가 약정한 손익 분배 비율. 이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 손익 분배 비율.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해 주는 거죠. 당사자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제 출자 가액에 따라서 그 지분이 정해지긴 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지분이 정해지죠. 그런 조합 재산에 대한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만 인정이 되고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보면은 공유 지분들이 기재가 되잖아요. 근데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합유 지분 자체라는 게 기재가 안 됩니다. 합유자의 명단만 들어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하고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유와 합유는 둘 다 공동 소유지만은 합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 합유물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4번 판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4번 판결 한번 볼게요. 자, 4번 판결 다음이네요. 4번 판결을 한번 볼게요. 자, 합유 지분에 대해서 이제 민법 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합원이 장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다음에 조합이 청산이 되거나 그럴 때 지분을 청산이 되거나 또는 이제 탈퇴를 했을 경우에 지분을 정리받아야 되잖아요.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어떤 금전을 받거나 아니면 뭐 합의물에 대해서 이제 분할한 걸 다시 주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 그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압류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한 조합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압류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와 달리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및 기타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합유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합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압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 그리고 나중에 조합을 탈퇴하거나 청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지분을 반환받을 그 권리를 압류하는 효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합유물의 처분 변경 보전인데요.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합유물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 재산에 대한 특별 사무인 경우, 그러니까 특별 사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로 정하거나 이제 조합원의 업무 집행 방법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정하거나 만약에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 조합원의 과반수로 정하게 되죠. 업무 집행 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그 1인이 단독으로 업무 집행의 방법을 정할 수, 특별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조합 재산의 처분인 경우에는 27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합유물에 대한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합 재산의 처분이 특별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조합원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 과반수, 만약 업무집행 조합원이 1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1인의 업무집행 조합원에 의해서 특별 사무가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272조와 그다음에 706조 제2항 간의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 주제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존행위, 공유물과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유물과 필요적 공동소송 부분인데요.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합유물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유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합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모든 합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공유 등기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 비율에 따른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공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각각의 공유자한테 그 통상의 공동소송에 의해서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공유물과 달리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합유물에 대한 이전 청구나 또는 합유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그런 경우에는 모든 합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물의 종료인데요. 종료인데 합유물이 종료하는 방법에는 뭐 합유의 종료 같은 경우에는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조합체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합유가 종료가 되겠죠. 이 이외의 경우에는 합유 관계가 처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자,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했다고 해서 1인으로 조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면 조합은 종료가 됩니다. 조합이 종료가 되는 건 맞아요. 조합이 종료가 되면은 그동안의 사업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만약에 조합이 종료했다고 해서 해산을 인정해 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을 인정해 버리면은 기존의 사업들을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존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이제 기존의 사업을 접고 다 정리해가지고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 조합이 종료하긴 하는데 이 경우에 탈퇴의 효력을 인정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나가는 사람의 지분을 정산해주면 되고 그 사업을 청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조합 재산 자체를 사업 목적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나가는 사람의 지분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니까 금전으로 청산해주고 나가라라고 하고 그 기존의 조합이 영위하던 사업을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승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사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뭐 이제 갑과 을이 두 사람이서 유명한 식당 영업을 해요.
그래서 이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됐고 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식당이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나 이제 안 하겠다, 조합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해산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은 갑과 을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는 바람에 해산의 법리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식당 영업을 접어야 돼요. 접고 이 당시에 식당 영업을 할 때 식당 영업의 가치,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 이 종료 당시에 해산 당시에 그 조합 재산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이거를 다 팔아버린 다음에 금전으로 만들어서 서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때 2인 조합에서의 탈퇴의 법리를 인정을 한다면은 탈퇴의 법리를 인정하면은 청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당시에 예를 들면은 뭐 영업권이라든지 영업 가치라든지 건물의 가치라든지 다 평가해 보니까 이 식당에 관련된 조합 재산이 얼마였냐? 1억이었다. 그런데 갑의 지분도 2분의 1이었고 을의 지분도 2분의 1이었다. 그 조합원으로서의 조합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이 2분의 1씩이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을이 탈퇴하면은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의 5천만 원의 그 비율에 따른 그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의 가액에서 그 조합 손익 분배 비율에 따른 그 지분 비율에 따른 5천만 원,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을 을한테 지급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조합 재산은 다 갚게 되는 겁니다. 갑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인 조합의 탈퇴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이제 끝나요. 한 명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다만 한 명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정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해산에 의한 법리에 의해서 뭐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탈퇴에 의한 법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2인 조합에서 탈퇴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탈퇴의 법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업의 개수성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인 조합의 경우에 1인이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해산이 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탈퇴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이제 그 나가는 조합원에게 그 지분을 정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 재산, 합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다만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독 소유라고 하는 합유 등기에서 단독 소유로 바뀌는 그런 변경 등기를 해줘야지만 단독 남은 그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 판결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요 판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이 조합 관계가 종료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한다.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조합원의 합의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산되지 않고 그냥 탈퇴하는 사람은 탈퇴 지분만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 조합원 지위로서 갖고 있는 지분을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주고 남은 조합 재산, 합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지만 그 조합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의 원인은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탈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단독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되면은 조합 관계는 종료하지만은 그 경우에는 해산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에 의해서 법리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 한 사람한테 기속이 되고 나가는 조합원한테는 지분을 정산해 주면 되고 다만 탈퇴로 인한 물권 변동, 조합 합유물이 단독 소유를 바뀌는 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합유 등기를 단독 등기로 바꿔야지만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총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유는 어떤 소유 형태이죠? 비법인 사단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사단의 소유 형태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소유 형태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법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 사단이 있을 때.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인 안에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인이 만약에 물건을 소유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인이 물건을 소유할 때 이 구성원들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못 가져요? 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물건에 대한, 법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죠. 왜? 법인의 소유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격과 그 사원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법인격은 별개의 것이니까. 뭐 아버지의 소유물이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듯이 법인의 소유물이 사원들 구성원들의 소유물이 아닌 거잖아요. 다만 법인의 소유물인 것이고, 이 구성원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사원권이 있죠. 사원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이 갖고 있던 그런 재산, 법인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사원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원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인의 소유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것, 이익을 누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결국 이 사원의 구성원들의 소유권이다. 사원의 구성원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비법인 사단이 어떤 이제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이건 이제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경우에 이 개별적인 구성원들이 이 비법인 사단의 소유라고 하는 걸 총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느냐?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좀 우스운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이 공동소유 부분에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얘기해놓고서 공동소유의 형태라고 얘기해놓고서 사실은 그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총유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해요. 법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를 단독 소유라는 말을 안 쓰고 총유라는 말을 썼냐?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소유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총유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유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뭐랑 똑같아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즉 각각의 구성원들, 사원들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총유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가지지 못해요. 다만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란 단독 소유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총유라는 말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그래야지만 여기 나오는 설명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인의,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죠. 의사결정기관인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총유물을 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총회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총유물 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종중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죠.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이제 갑종중이 있어요. 갑종중의 대표자인 을이 있습니다. 이제 갑종중입니다. 자, 그때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인 거죠. 자, 갑종중이 X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갑종중의 대표자인 을이 X 토지를 병한테 팝니다. 매도를 해요.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근데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병한테 이전해 주려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 종중의 소유물이니까 총유재산 아닙니까? 이 총유재산을 병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종종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을은 마치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병을 기망하고 이제 종중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랑 마찬가지겠죠.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표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체결했는데 자, 이 매매 계약은 비록 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다라고 믿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믿은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했으니까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언제든지 무효예요. 아까 총유물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X를 취득하려고 생각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했잖아요.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X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을의 사기라고 하는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도 해당할 수 있겠죠. 사기라고 하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병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을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을이 X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대표자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을의 직무 관련성 있는 불법행위, 사기라고 하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해서,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을 상대로 해서는 뭐예요? 사기 행위라고 하는 그 기망행위라고 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 의무는 갑 종중과 이제 대표자인 을이 연대해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구를 공부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은 총유 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요 문구를 볼 때는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던 요 내용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중의 대표자가 종종총회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을 해서 종중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했을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언제나 무효이다. 왜냐하면 총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종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결의가 없었으니까 그 X토지의 처분하는 행위는 무조건 무효이다. 다만 상대방은 을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서 자신한테 손해를 입혔다는 걸 이유로 해서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종중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건데요. 총유물의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유물 같은 경우에는 각 사원들이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비법인 사단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원이 단독으로 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판결 6번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보증하는 행위가 만약에 처분 행위라고 한다면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이게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별도로 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건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더라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의 취지가 6번 판결의 취지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6번 판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 공동소유에 관련된 이야기들 쭉 한번 해봤습니다.
공동 소유는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쟁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잘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화요일 날은 지금 5월 5일 날이죠.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가 있을 테고 하니까 5월 5일 날이 조금 어렵다면은 5월 6일 날 저녁 때 줌 모임을 갖거나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5월 6일 날은 내가 또 서울 출장이라 5월 5일 날 저녁 때 8시에 일단 갖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도 계속 가질 거니까 혹시 그때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참여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긴 하지만은 그날 8시에 여러분들 줌 모임 갖도록 하고요. 혹시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또 그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거리 갖고 같이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습니다.